임플란트가 지난번에 내가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철물이라는 거는 구강 내 어떤 조직이나 구조물에 잡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잡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건 결국은 보철물을 잡아주는 장치다. 보철물을 잡아주는 장치다. 네, 잡아주면서 또 기능적으로도 기능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가 빠지면 얘를 잡아주는 뼈가 점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적절한 힘을 받으면 주변 뼈가 다시 좀 단단해지거나 뭐 그런 게 있고, 임플란트가 직접 이렇게 좀 힘을 받아주는 역할도 한다. 보철이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보철물을 잡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위생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그날도 거기서도 그렇게 꼭 나오잖아. 이렇게 시간 칫솔이 들어가게 만든다고. 정직하게 막아놓지 말라는 거지. 시간 칫솔이 들어가게, 치실이 들어가든 시간 칫솔이 들어가든. 정치부는 뭐 치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역사, 뚜껑. 역사는 이제 치아에다가, 양쪽 치아에다 의존하는 게 브릿지고, 그 다음에 치아가 한쪽이 없으면 잇몸하고 치아에 의존하는 게 국서이치고,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잇몸에 의존하는 게 총을치고,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까지밖에 구강 내에서 보철물을 잡아주도록 이용하는 그런 구조가 없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어떻게, 없으니까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점막에다가 이렇게 의존하게 만들기도 했다가 점점 깊이 들어간 거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골유착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티타늄의 산화물 때문에 그것이 생체 친화성이 좋아서 골유착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또 하나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 원래의 조직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상처를 받은 다음에 회복이 되려면 아주 곱게 감염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치유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기 지금 highly differentiated tissue, 저는 이제 고도로 분화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고도로 분화된 조직.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조직, 뭐 뼈. 우리가 구강 내에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무는데 뭐 얼마나 걸리냐. 대략 일반적으로 뭐 연조직은 뭐 6주? 그 다음에 뼈는 뭐 6개월?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치유되는 힘들어. 기능이 많은, 예를 들어서 신경조직, 뇌조직 이런 거는 거의 회복이 안 되잖아. 기능이 많은 조직일수록 좀 약해. 기능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는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조직이 많이 떨어져 나갔을 때 흉터가 생겨서 이렇게 딱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조직은 잘 채워지는데 그건 기능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산화 티타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직이 잘 치유되도록 하는데, 원래 뼈가 제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런 걸 뭘로 하다가 보니까 자꾸
생기는 거죠. 다음 한 번만 딱 눌러.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 심어놓은 것도 있고, 힐링 어바트먼트 다른 것도 있고, 프로비저널 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완성이 된 것도 있고. 근데 뼛속에 들어가서 저게 얼마나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예전에는 임플란트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을 때는 뭐 하악은 한 3개월 내지 4개월 기다리라고 했고, 강압은 6개월 내지 8개월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임플란트 시술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이 하나는 국산 임플란트가 없었고,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환자들이 비용은 너무 비싸고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그렇게 해서 좀 치료로 설명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가끔 내가 임플란트와 일반 보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잘 보여준, 요번도 발표에서도 보여줬지만, 지금 11, 12, 13을 이렇게 자연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했잖아요. 그죠? 브릿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기 지금 저렇게 이가 허옇게 된 거는 처음에 허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색깔을 냈는데 겉에다 스테이닝만 해놓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스테이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11번, 13번에는 잇몸도 내려가고 12번 자리에는 뼈도 이렇게 꺼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저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는 시술되기 전에 10번째 브릿지를 해드렸던 경우고, 그 다음에 22번은 임플란트를 해드린 거예요. 22번은. 그러면은 11번하고 21번하고 23번은 전혀 손대지 않았고. 그러니까, 빠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손상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12번은 11번하고 13번의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2번은 다른 게 망가져도 저거는 유지가 되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 오히려 옆에 치아가 힘을 많이 받으려고 할 때 저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기 혈전씨 보기에 41번은 뭐야? 41번은 옆에다 이제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거를 해서 컨틱을 달아놓은 건데,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저 틈에 들어갈 만한 임플란트가 없으니까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하고 기존에 브릿지라는 거를 이용한 보철하고 그 다음에 뭐 메릴랜드 브릿지라는 거하고 이렇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2번 같으면 잇몸 형태까지도 이렇게 좀 볼록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죠. 조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뭐 보철을 하는 선생님들은 수술은 거의 안 하거든. 수술은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일반 보철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25, 24, 25, 26 브릿지 돼 있죠, 그죠? 저 정도면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어바트먼트 두 개가 한 틱 하나 잡아주는 저런 3번 브릿지라는 거, 3유닛 브릿지라는 거는 잘 만들면이야.
경배로 오래 가는데, 오른쪽처럼 판틱을 2개나 달아놨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판틱이 하나 있을 때하고 2배 있을 때하고 가해지는 힘이, 교과서에 의하면 판틱이 2개니까 힘이 2배 가해지나? 김혜진 선생? 뭐라고 배웠어요? 판틱이 2개면 하나 있을 때보다 힘이 뭐 8배가 더 많이 가야 되려나 그래. 그래서 저분은 지금 또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뭐 구강 상태를 보고 할 때 신경을 쓸 때 2003년이네. 보면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어쩌시가지고 기공실도 마찬가지고 배구치가 이렇게 소이발처럼 밋밋해. 그지? 배구치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닌데 밋밋하다는 거는 이렇게 자꾸 맷돌처럼 일을 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씹을 때 일을 똑같이 만들어줘도 잘 안 씹힌다는 분이 실제로 잘 안 닿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막 으깨서 먹는 사람들은 조금 닿게 해주면 잘 안 씹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분들 그 상악 브릿지도 아마 내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전에 명동에 있을 때 오른쪽은 올해는 쓰기 힘들 거다. 그 당시에 임플란트를 보냈던 것 같은데 우선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오른쪽이 망가졌지. 다음에 2003년에 왼쪽이 먼저 망가졌네. 왼쪽에 지대치가 망가졌구나. 2004년에 저기 20번대에 지대치가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브릿지라는 게 결국은 지대치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개를 심어서 왼쪽으로 잘 쓰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도 또 망가졌죠. 2003년, 2004년, 2005년에 지금 1년 간격으로 계속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분이 그냥 저 상태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애초에 임플란트는 이렇게 잇몸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저분 상악 같으면 그래도 잇몸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죠? 이렇게 말잔등 같이 생긴 잇몸에는 틀니가 올라가서 틀니가 좌우로 움직이려고 해도 위에 같으면은 이렇게 잇몸이 솟아있어서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데, 아래는 어금니 쪽에 잇몸이 거의 평평하잖아. 저기다 틀니를 올려놔봤자 조금 옆으로 움직이면 뭐 금방 빠지고, 자꾸 틀니가 움직이면 잇몸이 아프고. 사실은 임플란트는 이제 저렇게 돼서 틀니까지도 만들기 힘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죠. 다음에 위에는 지금 잇몸이 꽤 많고, 아래는 전치부 쪽에는 잇몸이 좀 남아있는데 부치부는 없죠. 근데 이제 또 저런 경우에 사실은 저기 남아있는 상태로 보면 하악 전치부가 비교적 오래 남아있었구나, 그렇게 보이겠지, 그지? 어금니는. 그럼 전치부가 많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다 힘이 많이 가는 대로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하악 전치부 쪽으로 뭘 씹다 보면 상악 전치부가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의 뼈가 자꾸 또 꺼져요. 컨비네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가 빠질 때 대체로 하악 전치가 오래 남아있고 상악 전치는 일찍 빠지고 거기다 틀니가 들어가면 하악 전치가 상악 전치를 받쳐주는 잇몸을 계속 눌러가지고 그 부분이
꺼지는 그런 일이 그렇게. 다음에 요게 그래서 도대체 저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 사진 되게 못 찍었다 아마 그지? 현정 사진 되게 못 찍었죠? 잘 찍으면 보여요. 이게 저 따위를 찍었나 대체 중심도 안 맞고 내침도 안 맞고. 근데 저게 역사적으로 보고되는 최초의 임플란트예요. 인트라뮤코잘 인서트라고. 인트라뮤코잘 인서트. 그러니까는 상악 벤처가 점막에다가 이렇게 뭐 라운드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 그리고 똑딱이 단추 있잖아요. 틀니에는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달아서 꽉 끼워 놓으면 뭐 살이 아물겠죠. 어쨌든 파인 상태대로 아물 거 아니에요. 그 똑딱이 단추에 암컷처럼 아물면 거기다가 뺐다 꼈다. 우선 처음에 점막하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고, 문헌상에 나와 있는 이름은 인트라뮤. 다음 눌러봐요. 저렇게 생겼어요. 틀니에 똑딱이 같은 게 박혀서 저 안에 박히는 거야. 인트라뮤코절 인서트. 뼈를 판 게 아니라 살만 파서 저렇게. 임플란트의 역사를 보면 저런 식의 임플란트가 제일 먼저 시도된 걸로 돼 있어요. 저거를 시도한 사람도 스웨덴 구스타프 나알이라는 사람, 구스타프 뭐 이런 거는 대충 그쪽이던데, 저기서부터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 임플란트, 희한하게도 임플란트의 역사를 보면 낮은 데에서부터 점점 뼛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